미국 조지아주에 일주일간 구금 끝에 풀려난 한국인들 300여 명이 오늘 오후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가 일단락되자마자 미국이 한국을 향해 무역 협상 압박을 재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참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네.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 조금 전 3시 반쯤 네. 고국의 땅을 밟았는데 일주일간의 상황 어떻게 좀 보셨는지. 한미 관계에 엄청난 대형 악재가 터진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일단락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던 미국의 이 비자 시스템 그리고 한국인 이 숙련된 근로자에게 제공하겠다라는 새로운 어떤 그런 비자 형태, 이 후속 협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사태 속에서 또 이 지난번 이 관세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후속 협상이 이와는 별도로 좀 난항을 겪고 있었던 상황인데 분명히 조금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주시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317명의 한국인 근로자 중에 한 명은 미국에 남기로 결정을 네, 했잖아요. 네네.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다툴 걸로 알려졌는데 우리 네. 정부의 조력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주권을 신청한 예.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도 다 지금 미국에 있고 그래서 굳이 귀국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였었고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한 상황이 조금 이제 경과를 지켜보다가 미국 측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허가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허가서, 그러니까 취업 허가서를 받았었을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은 불법이 아니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제 체포하고 구금을 했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이분이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혼자 하기도 어렵고 변호사를 갖다 지금 고용했다고 네. 하시는데 분명히 한국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충분한 영사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아마도 외교부에서 특별 대책반을 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분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정부를 대상을 갖다 하는 것, 상대를 갖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저는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예. 이 미국의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옛날 방식으로 안 된다. 즉 한국 기업이 미국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 받아야 된다라고 네. 촉구를 했어요. 아까 네. 강훈식 비서실장도 비자 관련해서 지금 네.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B1 비자를 네. 가지고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양국의 인식이라는 것이 러트닉 장관의 이 발언이 사실 이론적으로만 따지면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이 체포가 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B1 비자 이게 이제 이 단기 출장용이죠. 이것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스타 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자로 허락해주는 여행 단위 비자. 비자. 네, 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이스타 비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래 체류할 수도 없고 당연히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들이 이 비자를 가지고 일을 했다라는 것은 미국의 법을 어긴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일단 가서 취업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비자가 HB1 비자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일단 쿼타가 말도 안 되게 작아요. 네, 할당량이. 그리고 신청을 해도 세워라 내워라 정말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탈락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 미국이 이제 계속해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공장 좀 짓고 가동하라 그러는데 네. 우리는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B1 비자 그리고 이스타 비자를 받아가지고 가서 일을 했었고 이게 이제 나름대로 관행이 됐었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너희 나라의 비자 시스템이 아니냐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입장인데. 네. 지금 러트닉은 전후사정을 갖다 보지 않고 너희 나라에 제가 이제 사실
영어로 인터뷰하는 거 CNBC랑 아마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들어봤는데 현대 같은 경우에 full grown up 뭐 아주 뭐 성인 같은 그런 엄청난 기업이 이런 법을 모르고 어겼다라는 것을 정말 좀 한심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하는데 참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그런 이들만의 인식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번 구금 사태가 결국에는 한국 너네 나라 탓이다 이런 식으로 좀 돌리는 듯한 그런 인터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이번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입장을 뭐 존중하자 그러는 거 아니고 한국이 상당히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미국의 정책이 이제 두 개의 조금 이 목적이 좀 상충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해외의 이 대단한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투자해주길 갖다가 바랍니다. 그래서 공장을 빨리 돌려주길 갖다 바라는데 또 다른 정책 흐름은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특히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옆 동네에서 일하고 이러는 게 이제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자리가 없어 죽겠는데 우리의 일자리가 딱 앗아간다. 근데 그 후자의 전담 부서는 이제 국토안보부입니다. 크리스티 놈이라고 좀 그 여성분이 이제 장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이 전자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미 뭐 투자 유치 그리고 공장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는 뭐 한 달에 이 외국인 뭐 불법 체류자 이 추방해야 되는 할당량이 있는데 이거를 채우는데 급급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눈여겨봤던 것이고요.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눈여겨봤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체포를 갖다 감행을 갖다 한 것이에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나서 약간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트럼프에게는 역시 이 해외에서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는 건 역시 또 중요한 목표거든요. 그렇죠. 이런 어떤 상충된 목표가 조금 충돌하는 상황에서 발생된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모순된 정책 때문에 좀 발생했던 측면이 강하다고 보여요. 하지만 미국은 이런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투자는 했으면 좋겠고 공장이 미국에서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고 하지만 네네. 외국인이 와서 싫다. 일하는 건 별로 그러니까 보기 싫다. 상당히 모순된 어떤 그런 입장이죠. 네. 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숙련된 근로자들이 남아서 우리 미국인들을 교육을 시켜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어떤 제안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속하게 좀 태세 전환을 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속하게 좀 수습 모드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숙련된 노동자들이고 사실 뭐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은 숙련된 노동자가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공장을 짓는 노하우를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이 공장을 갖다가 돌리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 미국의 근로자들을 훈련을 시켜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들이 조금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좀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조금 돌아가라. 뭐 이제 이런 게 기본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들이 궁극적으로 돌아가게 될지는 왜냐하면 상주해야 할 인력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번 이 사태가 트럼프가 기획을 해서 뭐 한국의 뒤통수를 치려고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갖다 하는데 이게 이제 뭐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뭐 이재명 정부를 좀 손보려고 이렇게 뭐 이런 사태를 좀 뭐 만들어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그 이 관세 협상의 후속 협상에서 조금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협상용으로 이제 이런 사태를 만들어냈다. 이제 그거는 조금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른바 이제 미국에서의 취업 비자의 쿼터, 즉 할당량이 굉장히 적고 그것도 통과되는 것이 무척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워킹 그룹이 논의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 그동안은 이런 부분을 좀 도외시했다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켜야 될까? 뭐 일단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이 한국의 숙련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비자 트랙을 새로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쿼타가 얼마나 할당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급한 불은 조금 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E4 비자라는 거 사실 이런 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뭐 법안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무슨 법을 통과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트럼프는 별로 의회 신경 안 쓰잖아요. 예, 그렇게 많이 서명했던 행정명령 서명 하나면은 저는 깔끔하게 일이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단지 이제 뭐 쿼터라든지 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뭐 이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워킹 그룹이 한미 사이에 발족이 됐다라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비자 문제 관련해서 그 러트닉 상무장관 인터뷰에도 이 비자 문제 언급이 있었잖아요. 한국이 네. 비자를 제대로 된 방식으로 받지 않았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그 크리스티 노맥에 네. 전화를 해서 내가 해결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보고 과연 이게 어떤 기업이 미 상무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뭐 비자 발급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의문도 들어요. 이 양반이 뭐 실세는 실세라 그러더라고요. 센데, 근데 이 만약에 이제 현대자동차 담당자가 러트닉에 전화를 해서 러트닉이 이런 상황을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까? 저는 조금 이분이 조금 오버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무부는 상무부대로 따로 놀고 상무부는 일단은 그냥 해외에서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니까 그쪽으로 막 일을 갖다가 진행시키고 국토안보부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크리스티 노움이라는 그 국토안보부 장관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그냥 일단 불법 체류자, 이민자나 체류자를 갖다가 빨리 잡아내가지고 대통령에게 나 이만큼 잡았어 하고 이제 성과를 보여주는 게 이 사람의 임무예요. 또 그렇게 하라고 이제 트럼프가 임명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상충되는 정책이 이렇게 막 진행되다가 이렇게 충돌돼서 발생한 일인데 트럼프가 이제 그것을 인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시를 갖다 한 것이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라라고 지시를 갖다 했기 때문에 서로 그 두 부서 간의 어떤 소통이 조금 원활하게 가동이 될 수는 있지만 뭐 러트닉이 뭐 좀 거리면서 나한테 얘기하지 내가 다 해결해 줬을 텐데 이런 거는 조금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듣기 네. 좀 불편하죠. 예. 지금 실세라고 했는데 실세인 건 맞는 것 같은 것이 또 관세 관련해서도 세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한미 협상할 때 사인을 네. 하지 않았다. 네. 그 부분이 문제다. 빨리 사인해라. 네. 라고 얘기를 또 오늘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석방 당일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번 일이 터진 것은 이 한미 관세 협상의 이제 후속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을 조작해낸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갖다 드렸고 네. 단지 이제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이 한국에서는 지금 이 후속 협상에서 조금 뭔가 미국 입장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줄어들었다고 저는 좀 생각을 갖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 미국 말을 조금 더 들어준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조금 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밖에서 지금 방송 기다리면서 보니까 지지율이 한 5% 지금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면서 이 지금 한미 사이에 3,500달러 이 지금 한국이 투자하기로 한 어떤 그런 기금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설계할 것인지 이견이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을 때 이면 합의는 없다. 그리고 국익에 훼손이 가는 어떤 그런 결정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강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트닉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런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뭐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반미 감정이 좀 한국에서 이 반미 감정이 분명히 좀 불거져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이 좀 세게 나오겠구나, 강경하게 나오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연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그냥 고수할 거야. 이번에 일본 하는 거 봤지? 일본이 하도록 해. 안 하면은
다시 관세 25%로 돌아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좀 협박을 하는 어떤 네. 그런 국면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하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의 경우에는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평가를 물었고요. 58%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해서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는 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한미가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투자 이익은 또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러면 식으로 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본이 이제 서명을 해버려서 네, 그래서 좀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을 함에 있어서 조금 불리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이고 이게 이제 양자 협상을 하면은 이게 이제 센 쪽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양자를 고집하는 것이고 이럴 때 참 한국과 일본이 좀 공동 전선을 조금 형성해서 대응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난망한 상황인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3,500달러 이 한국이 투자하기로 한 이 기금 조성에 대해서 일단 미국 쪽에서는 일단 현금 출자를 원하는 것 같고요. 이제 한국은 현금 출자는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론이라든지 그러니까 대출 예. 아니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니면 개런티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활용 보증이라든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조금 하자라는 입장인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은 그냥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 얘기 들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 투자처를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정하는 쪽으로 이제 투여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럴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죠. 이제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도 어디에 좀 투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익의 환수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일단 원금을 갖다 환수하고 난 다음에 90%는 미국이 다 가져가겠다라는 것인데 네. 이것도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의견을 좁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미국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다 거절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 들어줄 수도 있고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네네. 문제는 시간이 우리 편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25%를 올리겠다라고 하면 가뜩이나 지금 자동차에서도 네네네. 미국, 일본은 일본에서 벌써, 진입 발효가 됐기 상황이니까 때문에. 네네네. 이거 과연 시간을 끌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걸 물어보신다. 하여튼 그 90% 이익 환수 같은 경우에는 전공법을 택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미국의 이 사회 간접 자본이라 그러죠. 항만 시설이라든지 도로 이제 만약에 이런 쪽으로 투여가 된다 그러면은 원금을 갖다 환수하고 난 다음에 이게 대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는 것을 조금 어느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해요. 예.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이 R&D 형식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디지털 부분이라든지 반도체, 전기 자동차, 원자력, 하여튼 다양한 그리고 조선업 이것 같은 경우에는 원금을 갖다가 환수하더라도 추가 이익분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미국이 90% 가져간다라는 것은 그거는 정말 너무나 불합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설계를 갖다 하고 미국과의 타협점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결기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좀 거부할 것은 분명히 거부를 하되 이걸 전부 다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조금 틈새를 찾아가지고 설계를 갖다 조금 다시 해서 미국 측에 제안을 하고 미국도 조금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틈새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서명을 해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이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이제 그 투자 이 금액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고 어디에 투여를 할 것이고 이익 환수를 어떤 식으로 배분할 거 이거는 사실 수면 위에 드러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안보 문제는 수면 위로 지금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예. 뭐 동맹 현대화라든지 예. 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도 지난번 정상회담 때 논의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수면 밑에 있는데 언젠가는 수면 위로 올라올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지 이 무역 협상 하나 하는 걸로 끝나지가 않고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미 동맹, 한미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어떤 이 좀 발전해 나감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나갈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권익이라든지 자동차 사태라든지 이런 문제는 분명히 국민의 권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지만 미국의 어떤 이 전략의 변화가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리고 동맹국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이 미국 이 전략의 어떤 이 변화의 이유 등등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더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해 속에서 협상을 하면서 어떤 공동의 이익을 찾아낼 수 있는 고도의 협상력과 외교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 미국의 변화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그럴 수 있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를 공격한다는 점이라든가 우리 한국민에 대한 쇠사슬 구금이라든가 세포 구금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을 보면 과연 동맹국한테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부분의 변화는 왜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동맹이 좀 미국을 이용했다고 생각을 하는 트럼프 것이죠. 대통령은.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덕택에 이렇게까지 부강한 국가가 됐는데, 근데 지금 미국은 상대적으로 쇠퇴한 것은 분명하고 지금 미국의 이 재정 적자 상황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부분 세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 비용 때문에 지금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출장에서 미국의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이 3달러를 만들어내면은 미국인이 쓰는 돈은 1달러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2달러는 지금 이렇게 세계 질서를 운영하는 데 쓰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동맹들의 방위 이 공약을 지켜주기 위해서 쓰인다. 그러니까 동맹이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트럼프의 문제점은 이 조금 안보 정책은 뒤로 밀어놓고 일단 이 관세 협상으로 뭔가 특히 이제 동맹 국가들로부터 좀 이 돈을 그냥 정말 돈을 많이 받아옴으로써 국내 유권자들에게 봐라, 내가 이제 여태까지 우리의 피를 빨아먹었던 동맹 국가들로부터 이만큼 많은 현금을 갖다 이렇게 끌어들였다라고 이렇게 조금 내세워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맹들에게 조금 더 박하게 구는 경향이 강한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문제점은 이 중국은 이 뭐 동맹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이제 자신을 따르는 국가들을 훨씬 더 조금 용이하게 규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좀 국제적인 지도력 그리고 미국의 위상이 조금 더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뒤로 밀어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근데 그 한국인들이 석방된 날에 또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지명된 후보자의 입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주한미군 규모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분명히 국방부나 그리고 이제 군은 분명히 이제 그런 흐름이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이 맞닥뜨려야 할 그런 이슈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주한미군 감축.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었을 때 그때 질문이 하나 나왔잖아요. 예. 주한미군 감축합니까? 그랬더니 그거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지금. 우리는 왜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친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조금 흐름이 국방부나 군에서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 트럼프 행정부 좀 백악관에서는 이런 문제를 아주 그냥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밀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어떤 현안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쪽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잠깐 얘기가 했지만 앞서서 이제 중국의 입장이 요즘에 이 인도에 대한 포섭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즉 네, 네. 인도가 미국과 함께 하다가 네. 즉 아시아 태평양 인도 이 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그거 네, 역시도 네, 인도 네. 미국한테도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사실 인도를 중국에게 뺏긴다면은 엄청난 전략적인 손실이죠. 예, 인도가 원래 이 중립국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하지만 미국이 중국 견제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인도가 해줘야 할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정말로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좀 친미 성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들였고, 그리고 이제 쿼드라는 어떤 그런 제도에 가다 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인도 특히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단히 지금 좀 화가 난 모양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인도 총리로서는 거의 뭐 한 7, 8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서로 뭐 전략적인 신뢰 관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 되게 지금 방치를 해놓은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제 좀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인도가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궤도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도와 중국은 서로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신뢰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국경 문쟁도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트럼프의 이제 거센 바람을 맞은 상황에서 이 인도가 조금은 이제 중국 쪽으로 경사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이 인도에게 더 정성을 기울이면은 네. 저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인도는 궁극적으로 이 미국의 이 전략적인 오비트 그러니까 그 궤도 안으로 다시 재진입할 것으로 생각했다 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뿐만 아니라 뭐 브라질이라든지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호적이었던 나라들을 조금 많이 중국 쪽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네. 자, 이번 사태가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서 총 475명이 구금이 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그 이민 단속이었기 때문에 미국 현지 내에서도 또 관심이 컸다고 하는데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이 사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일단 좀 반트럼프 성향의 신문들을 자주 접해 볼 수밖에 없죠. 뉴욕 타임즈라든지 뭐 워싱턴 포스트 더 많이들 읽으니까 그리고 네. CNN이라든지. 근데 뭐 월스트리트 저널까지도 이번에는 미국의 좀 모순된 어떤 그런 행태를 비난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해외 기업의 이 투자 유치를 원하면은 그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일을 하고 있던 이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쫓아내는 것은 앞으로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완책이 나오더라도 이 미국에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하려는 어떤 그런 해외의 유수한 기업들의 어떤 투자 계획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조금 이런 조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러트닉 상무장관이 얘기했듯이 한국 기업들이 이게 법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법을 어겨가지고 발생한 일이다라고 기사화하고 있는 그런 논조는 별로 찾아보기 어렵고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이제 그런 논조의 언론 기사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연락이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봤을 때는 이제 연락이 되다가 안 되던 상황을 좀 상세하게 묘사를 해주셨고 그리고 뭐 아이 방에서 아이 옷을 붙잡고 울었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셔서 또 그때 그 불안감이나 이런 게 또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 수갑 차고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그 수용소가 한국인들이 구금됐던 그 수용소가 좀 많이 열악하고 그런 곳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 수용소가 남아나지 않고 있을 정도로 불법 체류자들 그리고 이민자들을 지금 뭐
감금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감금이 되었던 그 시설의 어떤 환경도 굉장히 열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데요. 진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급습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민 단속국이 급습을 해서 이유도 영문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 수갑 채워지고 연행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당하면은 놀랄 수밖에 없죠. 굉장히 놀라고 가족들은 걱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이 조금 범죄 경력이 있었던 이 불법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본국으로 이 송환을 갖다 하는데 정말 어떤 인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도 큰 걱정을 하셨겠지만 정말 가족들, 당사자들은 정말 걱정이 엄청나게 컸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 이제 그 수용소가 곰팡이도 많고 네. 매트리스도 찢어져 있고 막 벌레도 많고 네, 네. 그래서 그 아마 가족분들 인터뷰에서도 건강하게 돌아와줘서 고맙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네, 많이 네, 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예. 지금 보면 이 실제로 구금됐고 가족들도 걱정을 했지만 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의 교민들이 과연 이 사태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인 사회에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겠죠. 언제든지 이런 일이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뭐 영주권을 가지고 그리고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지만 지금 뭐 이스타 비자라든지 이제 다른 비자를 가지고 본인이 원래 하던 일을 갖다가 이제 하고 있지만 혹시 지금 내가 이 비자로 이걸 하는 게 적법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갖다 하면서 조금 본인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일이 발생하기 전부터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반이민 정책 드라이브 때문에 한인 사회에서 걱정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갖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이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인권 이런 쪽을 많이 이제 생각을 했던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 어떤 이 불법 체류자 이 본국 송환을 잘 안 될 경우에는 저기 어디 플로리다 어디에 뭐 알카트레즈 감옥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수용을 갖다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악어를 풀어놔가지고 그 수용자들이 뭐 만약에 도망가려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할 경우에는 악어밥이 되게 뭐 이렇게 만들어 놓게 하고 그걸 또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제 하는 어떤 정말 얼토당토 않는 어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완벽한 사실이라고 제가 보장은 못하지만 그런 얘기들의 이 신문지상에 나오고 이제 이 TV에 나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합법적인 비자로 합법적인 일을 갖다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더 커졌다고 봐야겠죠. 네. 정말 뭐 이렇게 지금 미국에 있는 뭐 우리 교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한국으로 귀국을 한 우리 근로자들이 정말 지난 며칠 사이에 충격적인 일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심리 상담이나 그런 네네네. 특히 또 수용소의 환경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그런 네. 건강 검진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귀국 직후부터 추석 연휴까지 근로자들에게 네. 유급 휴가를 주고 또 귀국 후 4주 안에 건강 검진을 지원하고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한다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뭐 건강 검진이라든가 심리 상담 특히 이런 심리 상담 같은 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그 외상 후 트라우마 증후군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당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후유증으로 오래 남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의 기업들이 정말 대단한 기업들인 게 이런 어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도 완전히 이제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비자로 이런 일을 갖다 하게끔 뭐 유도를 했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인 것 같고 하여튼 좀 권고를 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도록 뭐 방치를 했다라고도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조금 상응하는 어떤 책임을 짐에 있어서 좀 아낌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질문이긴 하지만 이제 비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번 네네, 사건을 네. 통해서
그동안 못해온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관계가 돈독함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 인재들이 미국에 갈 수 있는 비자가 한정돼 있고 그 네. 숫자가 워낙 적은 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고 어떤 것이 가장 큰 좋은 정책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이 원하는 것은 사실 미국의 지금 정서라는 것은 일단 외국인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을 가는 것조차 요즘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근데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 좀 짓고 그래서 일자리 많이 조금 늘려달라. 그리고 제조업을 회생하고 싶어 하는데 네. 제조업 기반을 너희들이 조금 만들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이 발생한 추이를 지켜보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조금은 느끼는 게 있었을 것이에요. 특히 한국의 이런 유수한 기업에게는 이 숙련된 이 인력들이 그래도 대거 들어와서 이 일을 해야지만 이런 공장이 설립이 되고 가동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현행법으로는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좀 비자 트랙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다른 또 채널에서는 그 B1 이 단기 뭐 상용 비자, 출장 비자의 어떤 활동 범위, 그러니까 이 비자를 가지고도 조금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논의도 지금 좀 전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H-1B 비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쿼터를 갖다가 더 늘려준다든지 예. 그리고 비자를 갖다 발급해주는 어떤 그런 속도를 함에 있어서 좀 속도를 더 낼 수가 있는 것이고 미국이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늦거든요. 미국 공항에 들어가 보면 공항 빠져나가는데 뭐 1시간 반 걸리고 이제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은 좀 급한 불은 꺼지는 건데 근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미국의 반이민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좀 외국인을 혐오하는 정서도 분명히 예전보다는 더 강해진 게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민자들이잖아요. 네. 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끝이 없죠. 근데 이제 일단 지금 이 트럼프가 일기 이 출범할 즈음서부터 이 반이민 정서가 이렇게까지 강했다라는 것을 미국의 주류 정치인들이 조금 간과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이민법, 이민 시스템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것을 고치겠다고 했었을 때 많은 이 미국인들이 호응을 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일단은 비자 문제에 관해서는 좋은 흐름이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고요. 하지만 이런 좋은 흐름 속에서도 미국의 반이민 정서가 언제 또 이 향후에 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여전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지만 어쨌든 이런 일은 벌어졌고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좀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비자 문제가 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좀 아무쪼록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 앞서 미국 현지 언론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눈길을 끄는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직전에 EU 수장이었던 샤를 미셸 전 유럽의회 의장이 이번 사태가 매우 기이한 일이다. 어떤 문제가 사회를 분열시키거나 다른 지역을 비난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뭘 어떤 지역을 비난했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요. 예. 저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발언이고 예. 어쨌든 뭐 일단 이 한국 기업의 이 미국 투자가 거의 뭐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트럼프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뭐 미국 그리고 유럽에게도 미국에 들어와서 기업 활동해라. 그러면은 뭐 너희들 관세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보조금 주기로 한 거 계속 뭐 줄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좀 선회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할 경우에는 너희들 에쿼티 지분을 조금 원한다면 이제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태를 이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당연하고요.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자기들도 닥칠 수 있는 자기들에게도 자기네 나라의 어떤 기업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좀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